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대피라미드의 가장 큰 미스테리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지어졌는가입니다. 당시의 기록이 전무하여 우리는 단편적 퍼즐과 상상력으로 빈 공백을 채워 넣어 그림을 완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대피라미드의 건축 방법을 제시한 최초의 기록물은 헤로도토스의 역작 히스토리아입니다. 기원전 5세기 터키 서쪽 해안 이오니아 출신의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역사를 탐구하기 위해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여행합니다. 그는 직접 발로 뛰고 보고 들은 내용들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문장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며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논리정연하게 표현하여 역사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히스토리아의 본래 의미는 조사하다, 진실을 찾다라는 뜻으로 총 9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2권이 바로 이집트 여행기입니다. 그는 지리와 풍습에 특히 중점을 두어 자세한 서술을 하였는데 현지 평민들과 대화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구전들을 주의 깊게 듣고 믿기 어려운 내용도 각주를 달아 꼼꼼히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믿지 못했던 황당한 이야기들 중에는 현재 진실로 밝혀진 내용들도 많은데 예를 들면 나일강을 여행하며 벳사공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집트를 넘어 남쪽으로 더 멀리 가면 태양이 종호의 북쪽에 떠 있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코멘트를 남겼지만 실제로 남반구 아프리카에서는 사실입니다. 또한 나일강 범람은 눈이 녹아 생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더운 사막에 말이 되느냐라고 글을 남겼지만 실제 나일강 수원지가 만년설을 가진 누엔조리산 및 빅토리아 호수이니 이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기자 피라미드를 방문한 때는 기원전 440년으로 이는 대피라미드가 건설된 지 2000년이 지난 후였고 당시 이집트는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지배를 당하는 암흑기였습니다. 참고로 100년 후에는 세계의 전쟁 영웅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멸망시켜버립니다. 식민 지배를 당하는 암흑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집트인들의 경제력은 대단하여 매일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소비하고 건축, 토목 사업에 수십만의 인력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묘사하는 이집트는 세상 어느 곳보다 손쉽게 농사를 짓는데 나일강 범람이 끝나면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돼지를 경작지에 몰아넣어 땅을 밟게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비료를 줄 필요도 땅을 갈거나 김을 매하는 힘든 노동도 전혀 없이 엄청난 수확량이 보장되었습니다. 농부들은 곡식을 베어 창고로 가져가는 게 일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부유층 술자리에선 집주인이 자신의 실물 크기 조각상을 관에 넣으며 손님들에게 죽으면 이런 모습이 될 테니 지금 마음껏 술이나 마시며 즐깁시다. 소리치는 흥청망청한 연애의 모습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헤로도토스는 지리학자로서 재능도 가지고 있어서 석회암의 조개들과 흙 속의 고능도 소금 성분을 보고 이 땅이 오랜 과거 얕은 바다였을 것이라 추측하는 예리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는 멤피스 사제들과 대화를 통해 900년 전에는 나일강 수위가 4m만 넘어도 멤피스 아래 하이집트 전체가 물에 잠겼지만 현재는 나일강 수위가 8m에 이르러도 홍수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삼각주 태전물지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언젠가는 더 이상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아 굶주림과 기근에 시달리는 운명에 처하게 될 거라 추론하기도 합니다. 실제 나일강 수량 감소와 대기근의 역사는 반복되어 왔으며 가장 심각했던 것은 제1암흑기인 기원전 22세기 소호빙하기의 이상기후였습니다. 100년이 넘는 가뭄과 대기근이 지속되면서 찬란했던 피라미드 문명의 고왕국은 종말을 맞습니다. 제1암흑기 시대를 연구한 영국의 페트리아산 교수는 당시 지방호족 앙크티피의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받고 자신의 자식마저 잡아먹었다는 문구를 확인합니다. 이때 수메르 아카드 제국 또한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멀리 인더스 문명에서도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대피라미드 건설에 관한 헤로도토스의 묘사를 현대적 명칭으로 각색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쿠프는 왕이 되자 신전을 폐쇄하고 모든 이집트인들이 자신만을 위해 피라미드를 건설하도록 강요하면서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첫 구절에서부터 쿠프를 폭군으로 묘사하며 대피라미드가 백성들을 착취하고 노예처럼 학대하여 건설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러한 부정적 묘사는 현대까지 뿌리 깊은 선입견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총 20만 명이 여러 무리로 나뉘어서 나일강 범람 3개월 동안 일을 하였다. 어떤 무리는 아라비아 산맥 채석장에서 돌을 캐야 했고, 어떤 무리는 캐넨도를 끌어서 배를 타고 나일강을 가로질러 운반했으며, 다른 무리들은 그 돌을 받아 다시 고온으로 끌고 올라가는 일을 하였다. 암석을 채석하고 이를 운반할 도로를 건설하는 준비 기간에만 10년이 걸렸는데, 도로의 폭은 18m, 높이 15m, 길이는 1.5km로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피라미드를 건설하는데 총 20년이 걸렸다. 밑뼈는 정사각형, 각뼈는 264m이며 높이도 동일하다. 겉면은 매끈하게 다듬어진 새하얀 석회암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빈틈없이 정교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의 글을 보면 노동자의 총 인원수, 건설 소요 시간이 구체적 수치로 제시되어 신빙성을 높입니다. 총 20만 명이 3개월 기간 동안 채석과 운반, 진입 도로를 만드는 데 10년, 피라미드 본체 건설에 20년, 총 합계 30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암석 숫자를 230만으로 추정하므로 이를 단순 계산해보면 하루 8시간씩 쉬지 않고 3개월간 일했을 때 분당 2.7개의 엄청난 속도로 돌을 쌓아 올렸다는 믿기 어려운 결과값이 도출됩니다. 따라서 현대의 학자들 네페르티티 흉상을 발굴했던 루드윅 보르차트나 엔지니어 루이스 크론 같은 이들은 건설 작업이 3개월이 아닌 1년 내내 계속되었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일반 농민들까지 총 동원된 것이 3개월이란 뜻이고, 건설만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 노동자들이 따로 존재해 그 숫자는 대략 3만 명일 거라 추정하였습니다. 라이너 슈타델만 교수 또한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는데, 돌을 운반하는 5,000명, 돌을 다듬는 5,000명, 돌을 쌓아 올리는 5,000명, 인부들을 뒷바라지하는 5,000명, 총 2만 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이는 헤로도토스가 말한 20만 명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년간 피라미드 노동자들의 도시 헤이트 엘 구랍 지역을 발굴한 마크 레너 박사는 전문 노동자 숫자를 심지어 1만 명 이내로도 충분하다고 계산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마크 레너 박사가 건설 감독자의 무덤에서 발견한 인력 조직도의 비문입니다. 2,000명의 전문 노동자가 두 개의 큰 갱으로 나뉘는데, 멘카우레의 친구들, 멘카우레의 주전꾼들이란 친근하고 코믹한 이름을 가집니다. 1,000명의 갱은 200명으로 구성된 5개의 필레로 나뉘며 각 그룹들은 세분화된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정규직으로 하룻밤 10덩어리와 맥주 1병, 무, 마늘, 양파, 부추와 같은 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 당시 파피루스에는 노동자 출퇴근 명단과 식량과 맥주, 옷감 제공, 세금 면제 내역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한 날짜와 그 이유 또한 상세히 적혀 있는데, 정갈에 물려 일주일을 쉰다든지 심지어 과음으로 숙취가 발생해 쉰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즉, 회사에 출퇴근하는 우리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며 헤로도토스의 선입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노동자들이 먹을 무와 양파와 마늘을 구입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이집트 문자로 된 기록을 보았다고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 통역자의 진술에 따르면 쿠프 왕은 노동자들에게 은 30kg을 추가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쿠프 왕은 돈이 떨어지자 자기 딸을 유곽에 보내어 돈을 벌어 오라고 명령할 정도로 사하겠다고 표현하는데, 쿠프의 악동함을 묘사한 내용이지만 저는 오히려 돈이 떨어졌다는 점에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파라오가 횡포를 휘두르며 마음대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현대 자본주의처럼 파라오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고, 돈이 떨어질까 쩔쩔매며 파산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기자의 세 번째 멘카우레 피라미드가 선대보다 초라한 크기로 만들어진 이유가 자금 압박 때문이었음을 보아도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전문 노동자들은 보수와 휴식을 보장받았고 사회적 지위 또한 높았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그 증거가 노동자의 도시 헤이트 엘 구랍입니다. 마크 레너 박사는 처음엔 이곳이 가난하고 핍박받는 노동자들의 임시 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굴이 진행되면서 잘 구획된 고주지, 행정 공간 및 빵을 굽는 화로,
맥주와 와인 양조장, 가축 도살장 등을 발견하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목재 올리브 오일, 표범 이빨과 같은 사치품, 레반트에서 수입된 다양한 도자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이 지역은 활발한 교육 항구였으며 노동자들은 선원이자 상인으로 중산층의 부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3년 피에르 탈렛의 파리 소르본 대학팀에 의해 수에즈 남쪽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와디 알 잘프에서 피라미드 건설과 관련된 놀라운 파피루스 문서 메러의 일기를 발견합니다. 일기의 주인공 메러는 40명의 뱃사공을 밑에 둔 중간 관리자로서 쿠프 통치 26년 말년에 피라미드 외부를 장식할 투라의 케이싱 스톤을 10일마다 300씩 왕복 운항했으며 한 달에 3톤가량의 30개 암석을 출하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이 문서에서 주목할 점은 메러가 쿠프의 이복 형제인 앙크아프에게 운항 기록을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앙크아프는 피라미드 건설의 감독관 비지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쿠프 대피라미드 부편 G750 마스타바에서 앙크아프 조각상이 발견되었는데 예술적으로도 피부 색깔부터 표정의 섬세함까지 너무나 리얼한 수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그 가치는 더욱 중요해 메러의 일기 내용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며 이는 대피라미드가 쿠프 왕 때 만들어졌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자이 하하스 박사는 메러의 일기가 21세기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메러의 일기가 쓰여진 때가 쿠프 제2기간 26년인 전과 투라 외장석이 피라미드의 마지막 공사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대피라미드가 쿠프 제2 30년경에 완성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으며 이는 헤로도토스 기록과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헤로도토스는 10년 동안 1.5km의 도로를 만들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일강 선착장에서부터 피라미드까지 이어지는 둑길과 그 외 채석강에서 항구로 연결되는 도로들을 모두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쿠프 피라미드의 둑길은 파괴되어 형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카프레의 둑길은 모습이 보존되어 있으며 그 길이는 대략 850m가량입니다. 특히 우나스 피라미드의 750m 둑길은 매끈하게 그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데 마치 수로를 연상시키며 일부는 천장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헤로도토스는 구전으로 전해들은 대피라미드 건설 과정을 묘사합니다. 피라미드는 먼저 일련의 계단을 만들고 짧은 통나무 장비를 지렛대 원리로 사용해 돌덩어리들을 윗계단으로 들어올렸다. 각 계단층마다 나무 장비들이 놓여졌는데 다른 계단으로 옮길 수도 있었다. 맨 땅에서 첫 번째 계단으로 돌덩이가 올려지고 또다시 두 번째 계단,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꼭대기까지 돌이 올려지게 된다. 쿠프는 50년간 통치했고 그가 죽자 그의 아우 카프레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뒤로도 카프레, 멘카우레에 관련한 글들이 쭉 이어지지만 여기서는 줄이겠습니다. 그가 묘사한 미지의 지렛대 나무 장비는 수많은 학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고 이 기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농민들이 나일 강물을 퍼나를 때 사용했던 샤두프를 크게 만든 장비입니다. 하지만 샤두프는 그 구조상 2.5톤 이상 돌을 들어올리기에는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거대 원통용 화강암 도르래와 파피루스 밧줄을 이용했을 거란 의견입니다. 고왕국 오왕조 카임시트 무덤 벽화에서 두 개의 바퀴가 그려져 있어 도르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피라미드 내면 정중앙에는 항공뷰로만 확인할 수 있는 움푹 파인 홈이 일직선으로 관찰되는데 아마 이 홈이 중앙 경사로와 도르래가 놓였던 위치가 아닐지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경사로가 아닌 내면의 여러 곳에 다중 경사로를 두고 그룹별로 원통용 도르래를 이용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도르래를 더 응용하면 이론적으로 복잡한 형태의 고중기도 제작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중기와 비슷한 유물, 벽화가 발견된 적이 없고 넓은 영역에서 작업을 하기엔 휴대성이 떨어져 헤로도토스 묘사와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커다란 원통 굴림대를 이용해 현대 엘리베이터처럼 돌을 들어올리는 세련된 방식도 제시됩니다. 멋지긴 하지만 나중에 허물어야 할 양쪽 측벽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하는 번잡함이 단점으로 보입니다. 그네를 응용해 만든 독특한 기중기 방식도 제시되었으며 독일의 프란츠 루에너가 고안한 루프롤 방식도 있습니다. 나무 도르의 루프롤과 밧줄, 나무 선로와 굴림대를 이용해 돌을 손쉽게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헤로도토스가 묘사한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다빈치 노트에서 발견된 스케치 그림입니다. 짧은 나무로 단순하게 만들어져 사용이 간편하고 쉽게 옮길 수 있으며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빈치 노트의 스케치들을 복원하는 제작 전문가 가브리엘레 리콜라이는 직접 장비를 만들어 300kg 콘크리트를 성공적으로 들어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방식은 회전나무판 파텐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패트리 경이 발굴한 반달 모양의 목재기구 파텐은 패트리 락커로 불리우는데 파텐 4개를 네모난 암석에 붙여 결합시키면 쉽게 굴릴 수 있는 회전판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일본 고고학팀에서 이 파텐 회전판을 직접 제작하여 1m 크기 암석에 결합시키고 20명이 경사로에서 끌어당기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역사 지필가 파울 하이는 이 파텐 회전판을 파피루스 끈으로 연결해 끌어당기면 상층부로 돌을 쉽게 옮길 수 있다 주장했으며 이 방식은 고대 근동에서도 폭넓게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헤로도토스와 전혀 다른 입장을 소설한 역사가도 존재하는데 기원전 1세기 그리스 디오도로스 시켈로스입니다. 그는 역사 총서에서 고왕국 때 기중기가 존재하지 않아 거대 경사로를 이용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고 언급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경사로가 소금과 모래로 만들어져 피라미드가 완성된 후 나일 강물로 경사로를 모두 녹이고 그 흔적을 깨끗이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피라미드가 신이 만들어낸 기적처럼 보이는 극적 효과를 주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제시하는 경사로는 그 형태에 따라 거대 단일 경사로, 사면 다중 경사로, 나선형 경사로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거대 단일 경사로의 문제점은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보다도 많은 돌과 흙이 필요해 너무나 비효율적이란 것입니다. 외부 나선형 경사로의 문제점은 시야를 가려 피라미드가 일그러지고 노동자들이 추락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프랑스 건축가 장 피에르 우딘이 연구한 내부 경사로 이론입니다. 우딘은 43m까지 외부 경사로를 사용하다가 그 이후부턴 내부의 나선형 경사로를 이용해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건설되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피라미드 외부 모서리 곳곳에는 작은 독립된 경사로를 두어 노동자들이 돌을 회전시키고 이곳에 기중기를 설치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또한 그 목적이 모호한 미스테리 공간 대회랑이 레일에 놓여있는 화물 승강기 통로에 해당한다는 파격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왕의 방에 존재하는 화강암석관이 나무술에 실어져 대회랑 레일을 거쳐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대회랑 측면에 존재하는 구멍들이 나무 레일이 박힌 곳이었고 벽면의 기름찌꺼기와 흠집은 돌과 나무가 마찰되면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부 경사로 이론을 지지하는 중요 증거가 하나 있는데 1980년대 프랑스 팀이 촬영한 피라미드 3D 엑스레이에서 나타난 나선형 패턴입니다. 하지만 일부 고고학자들은 우딘의 내부 경사로 이론이 끔찍하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세르 계단 피라미드의 보수 작업을 지휘했던 엔지니어 피터 제임스가 주장한 비계와 내부 경사로를 혼합한 방식도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현대의 공사판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비계 방식은 매끈한 외장석 마무리 과정을 잘 설명해 줍니다. 매우 독창적이고 기발한 물의 부력을 이용하는 수로 경사로 이론도 있습니다. 돌에 가죽 풍선들을 매달아 물에 뜰 수 있게 하고 거대한 수로 통로 속으로 집어넣어 오로지 물의 부력만으로 돌을 꼭대기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수로 경사로 이론을 설명하는 유튜브 동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763만 회를 넘는 인기 영상으로 정말 아름답고 멋진 아이디어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톤이 넘는 돌들이 운반되는 거대한 수로 통로를 만드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그 안을 채울 엄청난 양의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것 또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힘들게 물을 끌어올렸다 손 치더라도 새지 않게 방수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에서 소개했던 다비도비츠 박사의 지오폴리머 콘크리트 이론도 있습니다. 사실 6개월 전 영상을 올릴 때만 해도 콘크리트 이론을 접하고 이게 정답이구나 하는 확신이 있었지만 이를 반박하는 고고학자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솔직히 고백하면 현재는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고들수록 신비한 거성 문명의 비밀은 평범한 제가 알아내기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미스테리 건축물인 거겠죠. 다만 학자들이 제시하는 여러 이론들을 보면서 어떤 게 가장 그럴듯한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상력의 여백이 있다는 게 고고학이 주는 즐거움이 아닐까요? 이번 영상은 이만 줄이며 두 편의 영상을 추가해 대피라미드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